저도 다주택자기는 하지만 사실 이번 주말에 계약을 하나 이제 합니다. 서울의 아파트인데 계약을 매수 계약이 아니라 불고님은 잠깐 길을 좀 막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저랑은 결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비었습니다. 네, 불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사실은 전문가라고 저희가 이제 실전에서 되게 풍부한 사례를 갖고 계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전문가라고 소개를 하니까 좀 부끄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프로 영끌러와 프로 물림러로 활동하고 있는, 현재 활동명은 네이마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 맞으십니다. 네, 전 주로 지방 아파트 쪽에 투자하고 있고요. 뭐 상가 쪽이나 숙박업 쪽에도 관심이 많은 투자자 아빠리치라고 합니다. 자, 아빠리치 일단 아빠리치. 자, 보세요. 보통은 뭐 아파트나 이런 거 외에는 통 관심이 없지만 이 두 분은 사실은 넓고 광폭적으로 이제 사례들을 경험치가 많으십니다. 해서 모셨고요. 이 타이밍에서 우리 불곰님에게 먼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불곰님은 폭락주의자시라고. 저 그렇게 몰아가시면 좀 곤란하고요. 저도 이제 폭락주의자는 아니고, 네. 네, 폭락주의자는 아니고, 저도 물론 이제 부동산을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네. 저는 이제 그 주식회사를 좀 더 잘 알고, 네. 주식회사 투자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주식 위주로 네. 투자를 하고 있고, 네. 부동산은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선배님들과 전문가분들한테 이제 네.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점점 능력을 발전해 나가고 싶은 불인이 불인이. 불인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불인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물론 폭락이나 뭐 극단주의자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쭙고요. 대신 불곰님의 저기 유튜브 알고리즘에 자꾸 폭락 뭐 컨텐츠가 뜬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만 보십시오. 그만 차단하시고 그런 것들은 네. 이제 밸런스 있게 보시라는 네, 그런 얘기를 네. 드리고 싶어서.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입니다. 사실 처물려 있기도 하고 뭐 등등등 기타 등등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근데 반등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현장에 가장 안테나를 많이 갖고 계신 두 분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반등이 맞는지 지금 불고님은 잠깐 길을 좀 막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저랑은 결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좋습니다. 자, 일단 저는 부동산 이제- 시황을 가장 네.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매수 심리잖아요. 네. 그 심리를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분양이에요. 그리고 경매 시장이 또 살짝 선도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게 음마아파트 낙찰 가격이 26억에 넘게 낙찰이 되면서 네. 지금 현재 음마아파트가 매물로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어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투자자들의 포지션이거든요. 네. 그러면 왜 경매는 아무래도 싸게 낙찰받아야 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매물가보다 더 높은 가격이 되냐. 이거는 투자자들이 실수요를 하지 않는 이러한 그 규제를 면제받기 위한 투자자가 좀 더 크게 베팅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궁금한 게 이게 네이버에 나온 매물을 사는 거랑 경매 매물을 사는 거랑 규제 부분에서 다른가요? 네, 많이 다릅니다. 일단은 경매 시장이 왜 투자자들의 리그가 될 수밖에 없냐면 말 그대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경매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보통 근데- 생각하면은 저 같은 경우도 경매 시장에 내가 참여를 한다 그러면은 매물을 일반 시장에 나온 매물보다 좀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경매를 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원래는 그게 맞아요. 원래는 그게 맞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경매로 매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명도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사 비용이라든가 일반적인 매매 형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경매 시장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한 변수들과 리스크까지 감안하고 나서도 더 높은 가격에 샀다라는 건 아무래도 그 규제의 면제, 아무래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라든가 자금조달 계획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규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자금 증빙이라든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증여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든가 실거주를 하지 않는 투자자가 더 높은 가격에 명도의 저항이라든가 이사 비용 이런 리스크를 감안하고서라도 현재 네이버의 매물보다 더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갔거든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시장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 전에 있었던 청주의 분양권이라든가 광명의 분양이라든가
뭐 용인의 분양권을 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부드럽고 좀 훈풍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만 봐도 지금 시장은 단순히 데드캣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네.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반등까지 확연하게 올라섰다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같이 이제 경매를 지금 최근에 낙찰을 네. 아마 받으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뭐 어떤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네. 네. 전 최근에 경매 낙찰받은 거 이번 주에 이사를 갔고요. 드디어 네. 명도를 성공했습니다. 이제, 축하드립니다. 철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되면은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제 네이마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는 청주에 살고 있는데 네. 청주도 시장이 엄청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벌써부터 청주까지 온기가 왔다는 것은 다들 이제 매수세가 뜨거워졌다는 얘기일 것 같고요. 네. 이제 청주, 천안, 평택, 동탄 이렇게 또 핫한 지역들은 다 뜨거워질 것 같고 이제 전주나 익산, 뭐 군산 이런 데도 조금씩 온기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이제 세종, 대전은 이제 이미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에 연준의 금리 동결이 발화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금리가 동결된다면 끝났다. 금리 다 아. 끝났다. 이제 사도 된다라는 아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미 심리가- 그 신호가 없더라도 네. 뭐 많이 매수세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연준이 이제 6월달에 이제 곧 FOMC 할 텐데 그때 이제 금리 동결이 된다고 이제 추측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든 이제 긴축이 조금 이제 덜 할 수 있고 네. 한국하고 연관도 있죠 사실은. 환율하고 매개로 해서 한국 금리도 동결. 지금 미국 금리가 오르든 말든 사실은 한국 금리는 동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도 이제 캐치는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두 분 다 데드캣이 아니고 이제 반등이 확실히 이제 접어들었고 소비 심리가 개선이 많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하반기 이제 사실 리스크가 없지는 않습니다. 저도 다주택자기는 하지만 사실 이번 주말에 계약을 하나 이제 합니다. 서울의 아파트인데 계약을 매수 계약이 아니라 전세 이제 연장인데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일단은 역전세입니다. 역전세를 맞았고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일정, 그 세입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사를 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나오고 이제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일정이 제대로 안 맞아가지고 저는 생돈 몇 억을 이제 때려받고 그리고 한 1개월 남짓 있으면서 이제 전세 보증금을 이렇게 이제 회수를 하는 이런 이제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네. 전세 가격의 역전세 가격의 차액만이 아니라 그렇죠. 전세 가격을 통으로 주고 통으로. 나서 수억이죠. 아. 엄청난 억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제가 이제 저는 일단 어느 정도는 이제 대비를 해놨습니다.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이걸 이제 통으로 하지 않더라도 2억 이상의 이제 전세 역전세가 있으면 사실은 그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한 10억인데 8억으로 떨어졌다 하면은 사실은 2억은 내줘야 되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사실은 2021년 하반기 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최고가 전세의 계약이. 그리고 지금에 와서 2년 후에 지금에 와서 2+2 이제 전세를 할 건가? 계약갱신 청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저는 이제 제 사례를 봤을 때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리스크는 아직 이제 진행형이에요.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사이드 이펙트가 될지 부작용이 생길지는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가늠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네. 제가 아까 계속 제 유튜브를 켜면은 다 이제 부동산 폭락론과 관련된 영상들이 계속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뭐냐면은 그 최고가의 계약이 됐던 그 전세가 만기가 이제 돌아온다. 그래서 대다수 전세 계약들이 역전세를 맞는데 여기서 물론 이제 피어스님처럼 그거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임대인들도 많겠지만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임대인들도 많이 발생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게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거기 들어가 있는 공통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이바리님과 리치 아빠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피어스님 같은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가는 날짜와 들어오는 날짜가
좀 엇갈리는 바람에 전체적인 전세 금액을 다 내줘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임대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막혀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러한 경우들로 인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이어지고 최악의 경우까지 가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요. 뭐 역전세뿐만 아니라. 근데 이건 아무래도 좀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주택을 담보해서 받는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대출을 안 해준다라는 거는 맞아요. 이거는 좀 정말 대한민국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너무한 거죠. 예,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신용만으로 이루어집니다. 담보가 없어요. 그냥 너 무주택? 오케이, 전세자금 대출 이겁니다. 근데 유주택자는요, 확보한 담보물, 어떻게 보면 화폐의 가치보다 더 높은 담보성 주택의 실질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다주택 대출하는데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임대인한테 대출만 풀어줘도 어느 정도의 역전세는 저는 방어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좀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리스크 대금 부분들 있잖아요. 입주 물량 증가, 서울의 입주 물량이 네. 하반기부터 굉장히 크게 증가합니다. 네.